11월 1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1111이네요. 누군가에게는 빼빼로를, 누군가에는 최고동원을, 누군가에게는 차범근이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난 3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출범했는데요.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이 조폭 연루서를 주장한 박철민 씨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 찾아가 만났다면서 오늘 그 내용 공개했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후보에게 조폭 이미지를 심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런 입장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부대변인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아들의 이야기. 내용을 알고 나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곽상도 의원 사직안 드디어 가결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 소환해서 사법 처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안을 상정해 제적 의원 252명 중에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요, 본회의 직전 의원 간담회에서 곽 의원의 사직안 처리 찬반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결과입니다. 곽 의원은 아들 병채 씨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대리급 사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곽 의원은 이날 사직안 의결 후에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셈이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뭐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이 이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뇌물죄를 처음에 이제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검찰 쪽에서 이제 알선수재 혐의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 그 컨소시엄이 이제 깨질 뻔했었던 상황에서 그걸 유지시켜 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를 중심으로 좀 잡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SNS 저는 아무 일도 관여한 바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은 묻고 싶죠. 그럼 50억은 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해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50억을 나오는 왜 해명은 받았어? 열심히 일하다가 산재를 입어서라는 이제 해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산재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산재 위로금은. 그렇죠. 세금을 28억인가 22억인가를 냈죠. 22억 냈죠. 산재 위로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번째 국회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진 맞네요. 건데 네. 김진애 의원, 윤희숙 의원, 이낙연 의원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비례대표직을 던진 거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세 번째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는 국회의원이 이제 비리 혐의나 뭐 범죄 혐의에 이제 연루가 됐더라도 엄청 사퇴가 안 되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소위 이제 방탄국회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체포동의안도 원래 잘 처리가 안 됐었는데 그나마 이제 정치 문화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는 어떤 분위기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이제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좀 궁금한 게 반대 41명, 기권 17명. 이분들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영원히 네. 본인이 나는 반대했어요, 나는 기권했어요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율로 맡겼더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보면. 네. 최소 3분의 1은 네, 그렇죠. 찬성을 했네요. 찬성을 한 거죠. 어쨌든 반대 41명, 기권 17명. 예. 궁금합니다.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대장동 특검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특검 임명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시간 벌기 용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특검을 하려면 그 임명권을 두고 또 여야가 힘겨루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초전이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특검은 즉각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특검 임명권도 여당이 아닌 야당이 갖거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도 오늘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 정진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특검 주장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터넷 용어로 이제 많이 쓰는 가불기라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게임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을 썼다라는 거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니까 이거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을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제 조건을 달았던 것 중에 핵심적인 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이라는 이 조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미진하다고 주장을 할 거고 네.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를 봐서는 아마도 여론의 흐름도 미진하다고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일단 먼저 던져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11월 말까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일단 시간을 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2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아마 특검법이 최종 통과되는 거는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 특검을 누구를 임명할지를 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특검 팀이 구성이 되면 거의 2월이 넘어가. 선거 끝나요, 선거. 그래 이제 선거 전에는 결과 나오기 힘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가불기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요, 저는 이제 조건부 특검 수용 인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즉시 특검을 구성하자라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원래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특검이란 말이 이 조건부라는 말 자체가 따옴표가 붙지 않으면 여기 따옴표로 쓰지 않으면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해요. 따옴표를 써도 이상해요. 즉시 특검이 아니면 다 모든 특검은 조건부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특검으로 가기에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놓쳤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얘기입니다. 정치 공세고요. 제가 네. 보기엔 다음에 특검 임명권으로 이준석 대표도 이거 알고 있잖아요. 임명권으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임명권 전에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주. 맞습니다. 예, 수사 대상과 범주 그다음에 이 활동 기간 이거 합의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럼요. 예,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엊그제 그 4가지 정도로 얘기했어요. 자, 나 털 거 있으면 털어봐라. 배임하고 곽상도, 박영수 등 50억 뇌물 이거 털고 그다음에 하나는 2011년 그 대장동의 초기 자금이었.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도대체 왜 자기들은 이자 정도만 받고 화천대유에 돈을 몰아줬느냐. 이것까지 수사하자.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특검 임명권은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특검은 타이밍을 여러 가지로 놓친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게 돈다발 건넸다고 주장했던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이거는 그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씨도 박철민 씨와 뭐 김용판 의원 등등을 다 고소 고발을 했고, 근데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서를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발했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김진태 의원은 오늘 이재명 비리 특위에서 또 박철민 씨와 이준석 코마트라이드 대표가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서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요 고발 내용은 박 씨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적시되어 있었는데요. 김용판 의원은 앞서서 이제 경기도 국감에서 박 씨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지시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돈다발을 전달했다면서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좀 이분의 그 진술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도 이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서를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조폭인 국제마피아파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성남시장 집무실 조폭 사진을 공개했는데 선관위가 최근 이 사람이 조폭과 관련 없는 일반인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어 강사라면서요. 네. 네. 영어 강사 정모 씨라고 알려져 있고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언론 그 매체들의 어떤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이 영어 강사 정모 씨가 열린 성남시장실 시절에 이제 방문했었던 사진이라는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검증이 여러 차례 된 내용인데 다시 제기되는 의혹이 이제 새로운 의혹인 것처럼 이제 보도를 이게 계속 받아쓰는 어떤 그런 인터넷 매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박철민 씨의 그 소위 말하는 돈다발 사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한 차례 검증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뒤로도 그리고 이제 동부구치소의 이제 뭐 직원분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게 오늘 이제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접견이 가능했었던 것이고 뭐 일반 뭐 접견이나 혹은 이제 가족 접견은 못하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부구치소 쪽에서 그 당시에 밝혔던 내용에 따르면 이 구치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네. 박 씨가 구치소 내부에 이제 징벌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서 거기서 이제 접견 금지 처분을 비롯한 이제 징벌을 이미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김진태 의원은 발언권을 무엇이 두려워 박철민의 발언권을 막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호도가 될 수 있는 측면인데 지금 이 사안을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여러 이제 보도들이 정확한 이제 팩트와 주장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진의 신빙성, 사진을 오늘 2개를 내놓으셨잖아요. 하나는 박명록 사진, 네. 네. 그다음에 하나는 경찰의 내사 보고서라고 한 건데요. 그 내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박명록 사진이나 그 박철민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코마트라이드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 결혼식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2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저 때문에 제가 그 형님에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런 얘기가 편지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편지. 네. 묘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편지 검증하고 있다니까 검증 내용 나오면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위원장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양쪽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번방 박사방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갓갓 문영욱과 붓다 강훈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4년과 15년 확정됐네요. 네, 대법원이 오늘 텔레그램 N번방 일당인 갓갓 문형욱과 붓다 강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4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에 전송받아 제작 소지하고 또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해당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죠. 또 강훈은 박사방 2인자로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와 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입니다. 그런데 강훈의 경우에는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서 지금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N번방 사건 중에서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그동안에 이런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들이 기승을 부려왔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사법당국이 큰 범죄를 보지 않아서 별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인식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숨어있기 때문에 디지털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하나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잡히더라도 실제 형량이 세지 않다. 이런 안심을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인식이 이제 다 깨지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시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에서 좀 인식을 범죄단체 범단으로 처벌됐어요. 범죄단체가 되면 굉장히 그 형량이 강해집니다. 즉 조폭이나 반정부 조직, 특히 조폭만 그 범죄단체가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범죄단체로 처벌된다라는 점, 이 점을 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특위 회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선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 직접 박철민 씨를 만나고 왔다라고 하면서 특위위원장 김진태 전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조폭 연루선과 관련된 허위 폭로 사주 의혹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특위 이름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네. 맞죠? 그다음에 지난 3일에 출범해서 4개 팀으로 나눠서 네. 20개 의혹에 대해 검증한다. 이런 계획이. 네, 제가 좀 이렇게 원외로 한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활동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네. 이렇게 언론 인터뷰도 이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교통방송에서 특별히 하는 거고, 이게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아니어서 제가 특별히 수락을 한 겁니다. 저녁에 시간이 나서서 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좋아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내용 핵심이 뭔지 네.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이름이 조금 헷갈릴 텐데요. 조폭 이준석이 있어요. 코마트라이드 대표. 네, 국민의힘 대표하고 비슷한데 제가 편의상 이준석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대표와 사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네, 이준석 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을 이야기합니다. 네. 네, 이준석 사장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그 밑에 조폭 박철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조폭이 서로 지금 말이 다르고 진실 게임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누구 말이 맞냐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난 파장이 나올 수 있는 네. 그 박철민 조폭은 이준석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막 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있고요. 20억 줬다 뭐 이러면서 네, 그 네. 사진을 공개를 했었죠. 사진 2장의 사진이요. 그랬었죠. 네, 그랬다 저 사진이 뭐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뭐 탈이 나기도 하고 막 이랬었고요. 아무튼. 네. 그다음에 이준석 사장은 이제 그 돈을 줬다는 더 큰 몸통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네. 그러는 중에 그 이준석 사장이 둘 다 조폭이니까 험하게 살다가 각각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네. 이준석 사장이 먼저 보석으로 나온 틈을 타서 네. 바로 이 TBS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며칠 전에 네. 월요일 날 인터뷰를 한 거, 예, 월요일날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사실 없다. 네. 뭐 돈을 주거나 이런 사실 없다. 박철민 모른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예. 네, 모른다 그러면서 그 박철민 씨를 아예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네. 처음 보는 사람이다. 자기 직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직원도 아니고 그 직원과 박철민은 아는 사람이다. 알아보니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뭐 수행 직원과 또 아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이런 거는 당연히 모르고 그런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와서 뭐 네. 어떻게 뭐 이걸 협조를 하자 이랬다는 거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오늘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어제. 네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준석 사장이 아무리 뭐 네. 돈을 안 줬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건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아예 자기 밑에 있었다는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은 아예 몰라? 일면식도 없어? 네. 이거는 조금 그렇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러자마자 한번 박철민 한번 가서 접견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갔죠. 네, 네. 뭐라 그러던가요? 가서 이준석 사장은 네 모른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아이 모르긴 뭘 몰라요. 그러면서 네. 아니 우리가 그 한솥밥 먹고 조직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할 때 몇 년 전에 결혼식에도 그 이준석 사장이 왔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명록 사진 공개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다시 그 찾아서 방명록에 찾아봤더니 거기 뭐 이준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로 그걸 제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를 또 하나 더 혹시- 제시하셨던데요. 혹시 방명록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뭐 같이 있는 사진은 아니니까 적어도 네. 그럼 뭐 누가 썼는지 알 수 이것도 없죠. 아니라고 할 수 예.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다른 게 뭐 없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이니 같은 조직이라니까 그러면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좀 조사받은 게 있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경찰에서 작성한 그 이제 보고서를 찾았는데요. 네. 거기에 의하면 이제 두 사람이 각각 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다 이런 게 적혀 있고요. 네. 그 이준석 사장의 말은 얘는 우리 조직도 아니야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는 분명히 둘 다 조폭 그 조직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거기서 소위 그 줄빠따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박철민이 거기 또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엄청 얻어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의 그 동기가 왜 맞았냐 하면은 너 왜 그 이준석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감히 그랬어. 그 국제 마피아파의 행동 강령에는 나이가 2살 차이가 나면은 윗사람한테는 절대 전화를 할 수가 없답니다. 네. 근데 이준석 사장이 9살이 많거든요. 근데 네. 감히 너가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애가 하나 벌금을 못 내서 검거됐습니다 형님. 500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벌금 좀 납부해 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갖다가 완전히 엄청 그냥 두들겨 팬 사건이 그 경찰 보고서에 그게 적혀 있더라. 경찰 내사 보고서에 엉덩이 부위를 각각 30회 때렸다 이렇게 네, 제가 그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준석과 네. 박철민은 아는 사이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아는 사이다, 제시를 이거죠. 하셨어요. 근데 네. 이게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일단 그 방명록 사진의 신빙성 네. 지금까지 박철민 씨가 사진 2장을 제시를 했는데 2개 다 한 장은 시점이 틀렸고 2018년에 찍었다고 한 건데 2015년에 찍었던 사진이라는 게 이거는 뭐 현실로 드러나서 검증이 돼서 김용판 의원도 착잡하다. 제대로 검증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한 장은 20억이라고 제시하는 사진에 그거 다 합쳐야 사실 뭐 한 1억도 안 되는 돌반지까지 있는 이게 이재명 시장에게 준 돈입니다라고 했던 사진 때문에 이건 뭐 액수가 안 맞는다 그래서 사진 2장은 전부 다 신빙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 그렇다면 박철민 씨가 준 사진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박철민이 준 게 아니고요. 예, 방명록 사진. 구치소에 있으니까 네. 결혼식의 혼주인 네. 그 아버지가 그걸 창고에서 찾아서 준 것이니까. 네네. 저는 일흥에 그거는 인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네네. 그 이준석 사장이 그게 또 동명이인이다. 나는 거기 안 갔다고 하면, 네. 그거는 결혼식에 가서 봤다는 사람을 더 탐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그래서 저도 100%라고 보지는 않는데. 100%라고 보진 않지만. 100%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는 99%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100% 생각합니다. 아니까요. 90. 일흥에 어쨌든 근거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YTN이 어제 밤늦게 이제 YTN이 공개한 박철민 씨가 이준석 씨에게 보낸 편지가 뭐 10여 통이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3통 정도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혹시 그 편지 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예. 김호준 방송 등에서 나온 거는 이제 들었죠.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보면 마지막 편지예요. 보니까 네. 본인이 그 형집행정지로 나와 있던 시기에 쓴 편지 같습니다. 그 박철민 씨가 네.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가 2번 나오고요. 마지막 편지에. 네. 그 다음에 하나는
형님께 혼은 났지만 아우 벌금 2천만 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마치 내사 보고서에 액수는 좀 다른데 내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또 이 편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한편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 김진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보강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 편지를 보낸 게 언젠데요? 박철민 씨가 지금 10월 달에 보낸 것처럼 보이는데요. 10월 2021년. 이건 뭐 아직 확인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 서 회장님 시점을 봐야 됩니다. 시점을. 예, 불상이라고 ITN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 시점이 편지를 보낸 거는 벌써 뭐 한 달, 두 달 최소한 더 된 거고요. 네. 그 이준석 사장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와서 나는 박철민이를 모른다고 말한 거는 사흘 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월요일 날. 그러니까 네네. 그거 그렇게 모른다고 말할 줄 예상하고 그렇게 그걸 미리 던져놓을 수는 그건 좀 없는 거죠. 그런 거다. 오히려 이번에 가서 제가 이준석 사장이 너 모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박철민 입장에서는 저를 모른다 그래요? 결혼식에도 갔었고 뭐에도 갔었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게 고마우니까 걔는 결혼식에 그것도 보면은 결혼식에 왔다는 얘기를 그 박철민의 진술서에 몇 번 나옵니다. 벌써 10월달, 9월달에 쓴 거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된 모른다고 할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국제 마피아파에서는 조직원들이 아무도 자기 결혼식에 안 왔대요. 그때 이미 박철민이가 그 뭐 조직을 다 제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유일하게 이 이준석 사장이 와줘서 그걸 좀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게 양면의 평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양면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 편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면 네.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편지 궁금한 게 얘기만 되게 하다 많은데. 조폭 얘기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이재명 네. 후보 측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2018년 경에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재정 신청까지 했는데도 다 기각돼서 나는 조폭과 연루된 바가 전혀 없다. 검찰에서도 이미 다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이제 금방 고소당할 수도 있고 네네. 라고 보는데 예.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요. 2018년에 그 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 네.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이준석 사장과 그 은수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그 공중파를 통해서 엄청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그것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저기서 그 관련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의 조카도 그 국제 마피아파 살인 사건 저질렀던 네. 또 이재명의 수행 비서도 또 그와 다 조폭과 연루됐던 사람들. 네. 이렇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걸 완전히 나는 조폭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힘들 것 같다. 네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는 이게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쌍방이 합의해서 취하가 됐고 이거는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취하가 됐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찰에 재정 신청까지 했지만 혐의 없음 결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하가 된 거지 그게 무슨 그 SBS 방송이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인정된 건 아니죠. 네, 하여튼간에 그 양쪽의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공평하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네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네. 추가적인 부분 또 나오면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앞서 인터뷰 진행되는 거 좀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김진태 위원장이 제기한 그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김진태 의원 개인을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5.18 관련해서 김진태 의원이 항상 문제가 됐던 분인데 이런 네. 분이 또 검증하겠다고 나온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면 네,
핵심적인 거는 이준석 사장과 박철민이 친하냐 안 하냐,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말단 지엽적인 거죠. 이 논란이 왜 됐냐면 네. 아시다시피 경기도 국감 때 김용판 의원이 돈다발이다, 돈 줬다 이러면서 그 사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두 사람 친한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죠. 그 두 네, 사람끼리 네. 사이니까. 네, 네.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장영하 변호사가 나서서 장영하 변호사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서서 뭐 접견도 하고 이러면서 진술도 받고 돈다발 사진도 한 번, 두 번 공개했다가 처음 공개한 거는 날짜도 안 맞고 두 번째 네. 공개한 거는 첫 액수가 번째 안 공개한 맞고. 거랑 뭐 사진도 액수도 안 맞고 사진도 거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논란이 있으니까 네. 이제 쑥 들어갔고 네네. 이제 다시 이제 김진태 의원이 나와가지고 뭘 얘기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 뭐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네. 그냥 기존의 거 반복하는데 음. 어쨌든 보면은 그냥 이재명 후보는 뭐 조폭과 관련이 된 거 아니냐라고 그 얘기를 자꾸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다른 뭐 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SBS가 네네. 2018년에 다 보도했다. 네네. 이 얘기였어요.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이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그 시작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그 성남 시청 지은 게 아마 이제 뭐 건설사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이 있었습니다 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SBS가 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 장영하 변호사가 2018년 그 선거 때 똑같은 의혹 제기했었어요. 조폭 네. 연루돼 있다, 뭐 돈 받았다, 관련돼 있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 그런 적 없다, 관계 없다. 라고 얘기한 걸 허위 사실로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모혐이 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재정신청까지 가서 모혐이 받았는데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계속 재탕 삼탕 뭐 우려 먹는 거다. 뭐 제가 보기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적어도 세 번째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서 내사 종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시 있었죠. 예, 예. 2018년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국제마피아파, 관광파, 조직폭력배 5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면서 이재명은 네. 관련 없다. 박근혜 때 이미 다 끝났던 문제다라고 이제 2018년에 한 번 더 했고요. 그렇죠. 이번에 예. 다시 또 불거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엔 논란이 안 될 것 같은 게요. 왜 그러냐면 뭐 이 논란이 커진 게 일단 김용판 의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박철민이 보냈다는 편지가 이제 YTN에 공개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민주당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재명 비리만 뭐 풀어라. 그럼 무조건 구속이다. 뭐 10억도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 측과 뭐 연계돼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정치적으로도 뭐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 뭐 윤석열 후보 측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이 얘기만 하면 바로 뭐 다 뭐 해결될 것처럼 또 뭐 이감 얘기도 하고 뭐 집행정지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뭔가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면 뭔가 자기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정치라든지 아니면 검찰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검찰 쪽과 뭐 연결이 돼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뭐 누가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써서 보낸 거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아버지도 예전에 국민의힘 시의원 하다가 본인 그 편지에서 얘기하듯이 뭐 정치인이고 지금 그 전에 뭐 장영하 변호사도 정치인이고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을 앞두고 뭔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들을 뭔가 이제 공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뭐 이런저런 이거 YTN에서 공개했는데 이거 편지 읽어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어색한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어투로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 그 편지 보면서 받는 느낌은 네. 이런 식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딜 아니면 이런 식의 거래를 많이 해본 분 같아요. 그렇긴 안 해본 합니다. 분이면 이렇게 확실하게 딱 얘기 못하고 뭐 약간 돌려서 얘기하든지 약간 아니면 뭐 잘 계시면 뭐 이렇게 약간 얘기할 텐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직접 예를 들어서 이분도 뭐 형집행정지도 두세 번 받았었고 나가서 뭐 마약 세 번. 그렇죠. 그래서 뭐 나가서 마약도 했는데 다시 또 받았다는 걸 보면 이런 식의 거래를 한두 번 해본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도에 제가 보기에는 장영하 변호사나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분이 보니까 지금 4년 6월을 받으셨는데 하나는 꽃뱀 사기로 해서 뭐 그런 거죠. 예. 2억 원을 사취했고 편취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히로뽕 필로폰 흡입이고 또 그렇죠. 하나는 그 감옥에서 내가 잘 봐줄게 하면서 죄수들한테 사기를 쳐서 1억 9천만 원을 편취했더라고요. 그게 이런 거죠. 이제 검사나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 관련된 거, 연예인 관련된 거를 불면 뭐 감형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도와주겠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지금 현재 뭐 정과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전에도 보니까 화려해요. 10대 중후반부터 쭉 거의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오랫동안 뭐 그쪽 바닥에서 생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조폭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네네. 그 특검 대장동 특검 수용 발언이 정치권 수용 발언 때문에 이제 정치권 공방 뜨겁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관련 수사가 미진할 경우 모든 특검은 관련 수사가 미진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 관련 수사가 잘 됐으면 특검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수사 범위로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중수 이과장으로 주인 검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왜 기소 안 됐냐 이 부분하고 하나은행이 왜 화천대유한테 돈을 몰아줬느냐 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된 부분까지 다 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네요. 이게 네네네. 뭐 특별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건가요? 결국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가 안 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 범위와 관련된 건데 수사 범위는 당연히 대장동 시작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뭐 2009년 10년이나 한다 그러면 그 수사가 2011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그 이전부터 2004년 5년이든 관련된 건 전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거면 다 하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저축은행 1,800억 중에 이제 1,100억이 부산저축은행인데 그 돈이 결국 땅 사는 데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부동산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초기 매입비잖아요. 네. 그 돈이 어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남아서 결국은 사업을 해간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만약에 당시에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그 사람들이 물러났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특검을 누가 임명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임명권 야당이 가져가야 그렇죠.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이게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야당의 지금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지만 사실상 윤석열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근데 윤석열 후보도 수사 대상이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집도 김만배 누나가 사줬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뭐 곽상도 의원이니 박영수 50억 100억 또 있고 50억 클럽도 다 보면은 국민의힘 쪽 사람인데 네. 그 야당이 그러면 본인들의 수사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오히려 협상을 하기 싫다. 특검하기 싫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과 관련된 것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빼자.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이재명 배임 특검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그렇죠. 보이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50억 클럽 50억 받아간 사람, 100억 받아간 사람,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하자는 건데, 네.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도 우리가 눈에 얘기하지만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되거든요. 네.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배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빼고 요것만 수사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배임 특검만 하자라는 얘기로 해석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 자, 김혜경 씨 낙상 사고 두고요. 지난 이틀간 별별 소식들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온갖 카톡이나 SNS로 온갖 얘기들이 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거 실체가 뭡니까? 지금 그건 이제 저희들이 보도한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이제 온갖 소문이 돌았죠. 다른 여자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온갖 유튜브에도 나오고 SNS 돌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바로 아픈데 사람 사진 찍어놓고 이런 건 없잖아요. 네네. 사진을 공개하라 그러는데 치료가 사실은 정치인들이라지만 집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사진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병원 가서도 이걸 의도적으로 사진 찍을 일은 없고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분들이 119일 테니까 이제 네네. 그분 이제 119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되는 것이고 네. 자꾸 뭐 사진 공개하라 이건 제가 보기에 억지로 사진을 찍어놨을 경우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네. 제가 보기에 오버한 것 같고 또 음. 당연히 이제 환자의 인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친 사람을 당연히 뭐 사진 찍어서 공개하라 그거는 좀 가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단서도 공개도 마찬가지고 개인 네.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서 뭐 119가 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증상이 했다든지 그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나와요. 사건 기록 보면 공적인 나오듯이. 기록이기 때문에 네.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어떻게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뭐 로봇을 뒤집었다는 얘기라든지 지금 조폭 얘기라든지 네. 이 부인에 대한 얘기라든지 사실은 어찌 보면 별일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좀 흠집 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흠집 내려는 의도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외신 소식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전주현 외신 캐스터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간다. 이렇게 금방 될 가죠. 때마다. 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회의 15일 날 정상회담 가질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는 15일 밤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간으로는 16일 오전으로 예정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열리기는 하는데 지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한 이후에 시 주석과 거의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2월하고 9월에 전화통화만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충돌을 빚는 가운데 이 두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 다들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약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라고 미중이 함께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동안 정말 기후 문제에서도 협력이 안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이런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좀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양국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얽혀있는 문제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만난다고 관계가 확 좋아지진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북한 문제를 과연 다룰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 안정을 중시한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될 것 같고 그 대만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 걸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소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민주주의 정상회의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들을 모아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시 주석으로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주석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늘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의 이른바 6중전회 뭐 3중전회, 4중전회, 6중전회 이런 거 있어요. 그쪽에 네. 마무리하고 역사 결의를 40년 만에 채택할 예정. 역사 결의는 지금까지 2번밖에 없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마오쩌둥 전 주석 때 있었고 덩샤오핑 시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급에 올라가겠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지금 100년을 맞았는데요. 역사에서 한 3번의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다. 거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하는 큰 결정인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앞세대의 과오를 비판하면서 2번의 역사 결의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 100년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초점은 내년 가을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3연임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지금 이게 마련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6중전회에서 이론적인 노래를 확보하고 2월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다음에 내년 가을에 가서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공식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결의가 말하자면 네. 마오쩌둥은
중국을 독립시키고 일어서게 네. 국가를 그렇죠. 파운딩 파더 같은 이런 느낌이고 덩샤오핑은 중국을 이제 개혁 개방해서 부자로 만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고 시진핑 주석은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중국몽을 또 실현한다. 중국몽을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정도 급으로 올라가나요? 시 주석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해나 이런 데 가보면 네. 마오에 대해서 덩샤오핑에 대해서 네. 덩노인 하면서 네. 상해를 이렇게 번영하게 해줬다라고 해서 그렇죠. 정말 네. 정말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해 네네.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라는 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역사기일에서도 그 공동 부유가 굉장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오나 덩샤오핑이 보여줬던 카리스마를 시진핑 주석에게서 우리 국민들은 아직은 못 봤는데 와, 이렇게까지 격상이 되나 하는 좀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자, 폴란드와 벨라루스가 난민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유럽연합과 러시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벨라루스랑 폴란드 국경에 난민 수천 명이 몰려들어 있거든요. 근데 벨라루스가 5월에 그 루카셴코 대통령이요. 반체제 인사를 잡기 위해서 EU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EU랑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EU의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걸 벨라루스가 방조하거나 고의로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EU 측이 펴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방법으로 보복을 그러니까요. 하네요.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지금 국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 벨라루스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또 EU랑 미국은 함께 공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벨라루스랑 폴란드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로 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이 있습니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아주 독특한 분이세요, 사실. 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네. 강제로 막 비행기로 착륙시키고 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벨라루스 국영 여행사가 이라크 출신 등의 난민들을 상대로 벨라루스 입국부터 폴란드 국경 이동까지 네. 지원하는 여행 패키지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난민을 밀어보내고 있다는 거죠. 상품을 만들어서 네. 국경까지 보내놓고 네. 다시 벨라루스는 못 들어오게 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민들만 지금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됐고요. 네. 예, 아주 독특하신 분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 소식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변경 등과 연관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법 제12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5건의 청원 심사 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신가요? 침묵으로 모두가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땅땅땅 3번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단 43초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청원 등 5개의 국민청원 심사기간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로 연장돼 버렸습니다. 물론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는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국민청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의심은 당연합니다. 매우 비겁한 태도다.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발의자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입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국회의 비겁을 용납해야 할까요? 연장된 심사 기간이 국회의 비겁을 재차, 3차 확인하고야만은 무망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그저 남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 때 마주보고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겐 그저 하루의 한순간이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겐 제일 간절하고 꼭 얻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비, 간병비 모든 것이 벅찼던 20대 초반의 한 청년. 결국 아버지를 방치했고 그 결과 아버지는 굶어서 사망했습니다. 아들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고 4년형이
항소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건 취재했던 탐사 전문 매체, 탐사 보도 전문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상규 기자는 저보다 한 살 어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립니다. 제가 머리가 빠졌지만 늙어 보이지만 어립니다. 네. 사실 뭐 너무 사실은 마음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지하지 않아서 가볍게 시작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원래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폐륜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 폐륜이란 말로 예.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박상규 기자가 찾아내신 거죠. 아, 좀 예, 소개를 뭐. 해주시죠. 먼저. 이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8월 13일 날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륜 아버지를 굶겨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아버지를 전혀 간병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아버지를 그냥 죽이지는 않지 않나. 네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네. 물론 이 청년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청년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궁금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고요. 네네. 취재해본 결과 이 친구는 이분은 22살의 청년이었고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한 상태에서 21살이었습니다. 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는데 직업이 없고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 병원비 2천만 원이 나왔고 그것을 낼 수 없어서 다른 삼촌이 내줬고 결국 이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지고 약 8개월 투병하는 동안에 가스가 끊기고 월세가 밀리고 전화기가 끊기고 결국에 나중에 쌀값도 떨어져서 2만 원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간병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몰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8일 정도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라는 예. 거죠. 사실관계로 보자면. 근데 그게 아버지가 들어오지 마라. 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쓰러진 날짜가 작년 9월 달이거든요. 네네. 9월이고 병원비 때문에 치료가 더 필요했지만 병원비를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퇴원한 날짜가 올해 4월 23일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어느 날 계속 좀 며칠 동안 간병하다가 도저히 간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왜냐 쌀값도 없었기 때문에 가스 끊기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사지가 거의 마비되셨지만 네네.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셨거든요. 어눌하지만 네네네.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때로는 물론 아버지께서 배고프다라고 요청 같은 사인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좀 그걸 외면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는 그런 말 하긴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아들한테 약간의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아버지도 온몸이 거의 마비됐고 아기처럼 기저귀를 찾고 타인이 대변과 소변을 치워야 했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누군가 곁을 지켜야 했다.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누운 자세도 바꿔줘야 했다. 자,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가스, 수도, 전기 다 끊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인지 선배인지 뭐 문자로 쌀 사게 2만 원만. 예. 그 이제 삼촌한테 보낸 문자였습니다. 삼촌한테.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나 이런 거가 너무 그런데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데 복지 서비스가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어디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뭐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일단은 이 청년이 아버님께서 이제 투병 생활을 했을 때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 너무나 성실하게 병원비를 납부해서 가난한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병원비가 청구될 때마다 삼촌이 마치 밀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이 자기 퇴직금을 정산해서 계속 납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가난한 청년인지 몰랐다 얘기를 하고 네네. 동사무소에서도 대한민국의 어쨌든 복지 제도가 많이 마련돼 있지만 네. 가난한 사람의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예, 내가 맞습니다. 가난하니까 좀 도와달라 어렵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22살인 거죠. 네. 행정기관을 찾아간 적이 거의 없었고 네, 어떻게 네.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참 이게 영화
드라마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면 예. 그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거기에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아저씨가 겨우 그걸 알려줘서 네. 신청을 해서 그 병든 할머니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보는데 예.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뭐냐면 이게 안타까운 게 법원에서는 왜 그동안 네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외부라든가 국가한테 주민센터 찾아가서 호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것은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다.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찾아와서 말하기 되게 주저하고 어려워한다. 어느 누가 내가 어렵다 가난하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누가 달갑겠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찾아와서 호소를 안 한다. 네. 그것이 그게 진실이고 보통 사람은 이거 잘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드라마에서 이거 지나치게 아주 그 좁은 사례, 희귀한 사례를 가지고 나의 아저씨에서 나왔던 게 아닐까. 신청할 줄 몰라서 예. 복지 서비스를 못 받아요. 거기서도 주인공이 예, 그 맞습니다. 아이유가. 예, 그렇죠. 근데 이 청년도 똑같이 복지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지금 신청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역으로 보자면 신청은 국민들의 권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예.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꼭 신청주의로 묶어둬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좋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 걸 꺼려하는 상황이 있어서 일단 발굴을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요즘 발굴주의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네네. 전기 말씀하신 대로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기면 그 명단이 동사무 주민센터로 자동 통보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의 아버님 명단도 가스가 끊겼을 때 주민센터 통보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통보가 되고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 청년은 구속된 상태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된 날짜가 5월 8일이었고 올해요. 네네. 그리고 이 청년도 5월 같은 날 체포돼서 경찰서 갔는데 네.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시작한 날짜는 5월 10일입니다. 결국 시차가 있었네요. 모든 게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서야 인지를 한 거죠. 주민센터에서는.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 보고 일방적으로 니들 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네. 그렇게 말하기도 현재 살짝 시스템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근데 또 하나 맹점이 또 하나 함정이 네네네.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럼 이 친구가 주민센터에 가서 호소를 했으면 삶에 큰 도움이 됐을까? 사실은 또 여기 또 함정이 하나 있는데 네, 어떤 거의 건가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이 친구는 이 청년한테는 병원비가 무려 2천만 원이 청구가 됐는데 그렇죠. 2천만 원 청구됐는데 그중에 약 1,500만 원 정도가 일명 비급여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간병비 포함해서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항목 포함해서 무려 1,5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에 내가 어려워 도와줘 했을 때 얼마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긴급 생활자금, 의료비 다 합치면 정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300만 한 달에 아니다 일시적으로 300. 일시적으로 300. 300이고 긴급 의료비 지원. 예, 300 받을 수 있고 그럼 뭐 생활 어렵고 아버지 장애인이시다 해가지고 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다 합쳐봤자 그게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당장 되느냐? 또 시간이 심사하고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예. 자 그럼 100만 원도 나온다 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분한테는 아버지 간병비만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월세가 이분이 한 달에 30만 원을 월세를 내야 월세 되거든요. 내야 되고. 그 아버지 콧줄 비용, 식사 예. 비용, 다른 비용들은 더 많이 나오죠. 또 네. 이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 그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급 항목 그리고 간병비가 국가의 도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간병도 뭐 이번에 있을 때는 일부 간병도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예.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퇴원을 해서 예. 집에 있는 동안에 간병은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예. 그러니까
가정간병이 안 돼. 가정간병은 보험급여 안으로 안 들어온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나 또 비급여 문제네요. 비급여가 너무 많네요. 2천만 원 중에 1,500입니다. 1,100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너무 허탈한 거죠. 네. 국가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는 정말 전 세계가 배우러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에 수술비 포함해가지고 응급치료비, 치료비, 뭐 입원비 다 했더니 비급여 항목이 무려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네. 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였죠. 참 이거는 이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할지 비급여를 사실 많이 줄여갖고 예. 그다음에 또 민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커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노력도 있고 하는데 너무 가난한 분들이 무슨 뭐 그런 의료비 보장보험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네. 하니까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사회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법적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 어쨌든 예. 사회정책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그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 예. 이게 뭐 완전히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발굴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 발굴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하나는 4년 1심에서도 4년 2심에서도 4년을 예. 받았어요. 예. 이게 이제 존속 사례. 법률가로서 존속 사례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뭐 저기 앵커님께서 변호사시니까 또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이 청년한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존속 되겠죠. 살인죄가 적용이 됐죠. 근데 이제 네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 살짝 애매하다고 검사도 약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유기치세냐 살인이냐 이 부분에서 애매하죠. 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건 뭐냐면 부작위는 자귀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아무것도 안 해서 살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귀 의무 아들이니까 자기 존속에 대해서 먹을 걸 드리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 부자귀했다. 그래서 살인이다. 예. 근데 방치해서 살인의 그 죽음에 이르는 거는 유기치사라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서 죽음에 이른 거냐 아니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예. 그냥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어 라는 고의가 있었느냐가 아마 쟁점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쟁점이었고 네. 제가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은 1, 2심과 2심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네. 이걸 굉장히 좀 다퉜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청년한테 정말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네. 어쩔 수 없는 어떠한 그 방치였느냐. 그게 좀 약간 쟁점이 돼서 다툼이 돼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이분이 좀 그 국선 변호사 1, 2심 맡았었는데 네. 쟁점이 별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 청년은 아버지를 자기가 죽음에 이르겠다는 죄책감 때문에 적극적인 항변이라든가 본인이 그걸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굉장한 심리적으로 위축됐거나 우울증 같은 그런 오락가락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당연하죠. 들어요. 아버지 죽음에 이르겠으니까 이 청년 네, 나이도 어리지 네,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것들이 정신적 감정이라든가 심리 감정 그런 것들 전혀 없이 1심과 2심에서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이 청년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죽을 줄 알았다. 내가 밥을 안 주면 그걸로 살인의 고의가 바로 인정이 됐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도 꽤 그렇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건 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물론 대법원에서 이제 법리상 다툼이 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윤건영 민주당 의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통 얘기되는데 박 기자님한테 연락이 왔다면서요. 뭐 정치권에서 어떤 뭐 대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시나요? 어떤 예, 의원님한테 바로 직접 연락 오는 건 아니고 이제 보좌관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의원님께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국회에서 할 일을 좀 하겠다. 어떤 네네. 도움을 주겠냐라는 좀 물음이 있었고요. 네. 그밖에 뭐 그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좀 대책을 보완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권 후보들도 이재명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님도 네네. 좀 이 청년 이야기를 좀 했고요. 좀 네. 의료 사각지대 그리고 청년 간병 문제가 네. 이번 대선에서 좀 적극적인 정책적인 화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에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 급제 시간입니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입이 안 붙으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점점 갈수록 더 안 붙는 것 같은데. 코너명이요. 아 그냥 차라리 말말말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 말말말 어딘가 코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근 장원 급제. 네. 우리 정상근 기자 모르는 청취자 없고 MC 장원 모르는 청취자가 없다라고 대한민국에. 네. 그러니까 아유. 이제 이름을 꼭 앞세운 이런 걸 안 해도 네. 되지 않을까. 두 분에 대한 이 네. 전폭적인 신뢰하에서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 아, 그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토크쇼 맡아도 자기 이름 붙이는 게 뭐. 아 몰라서 그런 건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아니. 그리고 많이 모를 겁니다, 저희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저희 이름은 잘 모를 가능성이 네네. 높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이름을 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장원 급제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후보 저는 쇼 안 합니다. 먼저 음성 들어보시죠. 분양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쇼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뭐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광주에 가서 한 말이네요. 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19일이었죠. 이 당원 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두환 씨가 이 쿠데타 그리고 5.18만 빼면 그 정도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또 그런 사진을 올려서 사과. 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고 그 윤석열 후보는 경선이 끝나면 호남을 이제 찾아가겠다, 광주 분들을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갔습니다. 네, 어제 갔고 이제 5.18 그 민주묘역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가긴 갔습니다만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내부에 이제 그 5.18 그 어머님 네. 그 유족분들 그리고 5월 어머니회 등 네.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었죠. 유족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청년들이 그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해서 뭐 거긴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밖에서 그 사과를 하고 또 준비한 사과문을 또 낭독을 했습니다. 사과가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 참 그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돌이켜 보면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발언도 그렇고 특히 네. 개사과. 사과를 인스타그램에 3번을 연속해서 올렸어요. 네. 나 고집 있어? 이걸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돌잔치에서 사과를 그러니까 사과. 집었다고. 네. 네.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사과를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네. 인도 사과 네. 이 달아놨죠. 화분에다. 그러니까 개사과가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돌사과, 네. 나무에 달린 사과, 마지막으로 개사과, 사과 시리즈를 네. 3일간 연속으로 한 장씩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사실 표현에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뭐 유감스럽다, 송구하다 이렇게 몇 번 표현을 바꾸고 난 다음엔 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때 개사과가 올라올 때까지 사과하지는 않으셨어요.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었고 오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논란이 이어지자 그때 이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방문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뭐 쇼 안 합니다. 쇼 아닙니까? 했더니 쇼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얘기였고. 자, 근데 정치 쇼 쇼하지 마라 이러면서 야 쇼라도 해라. 왜 성의가 이렇게 없어? 네. 또 이렇게 이중적인 요구가 있어요. 네. 정치는 쇼 비즈니스다라는 말은 강준만 교수 책 제목으로도 유명한데요. 윤석열 후보 이번 일정이 다 퍼포먼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네.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고요. 오후에는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 광주 방문도 이 중도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 중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뭐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정치인의 모든 행보가 사실 쇼라고 또 비난받을 수도 있거든요. 비판받을 수도 있고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게 사실 정치인의 일인데 그냥
딱 쇼를 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좀 섣부른 표현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쇼하고 있네와 쇼라도 해. 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치인의 퍼포먼스예요. 그렇죠. 사실은 알고 예. 보면. 자, 사실 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요. 손팻말, 욕하지 맙시다. 계란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들지 마십시다. 이런 거였어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나요? 그래서? 네, 뭐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내려가면 뭐 이렇게 계란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좀 돌았었는데 그런데 뭐 그런 일 없었고요. 또 광주 시민분들이 뭐 이제 욕하지 말자, 뭐 계란 네. 던지지 말자 또 이렇게 서로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영석 광주시장도 뭐 이 광주분들이 아마 그렇게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좀 굉장히 그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제 항의는 당연히 이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항의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 안에 민주묘역 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뭐 물리적인 폭력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방명록 얘기가 오늘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 내용이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두고 똑바로 세운다는 뜻의 반드시냐 아니면 꼭 세우겠다는 뜻의 반드시냐 이걸 가지고도 또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5.18 5월 광주 정신이라는 게 보통 계승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왜냐하면 80년 광주에 이미 광주 정신은 세워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제 보통은 정치인들은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승 사실-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이 그렇게 정도 얘기하죠. 근데 세우겠다라는 거는 뭔가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건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건가 그럼 지금은? 지금은 누워 있나? 잘못되어 있는 건가? 잘못되어 있는 걸 교정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명록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지평선. 관련해서 이 지평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평선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네. 써놔가지고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이게 방명록은 항상 네. 그 언론의 관심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대표 됐을 때는 초딩 글씨체냐 이런 게 다 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네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습니다를 읍니다. 읍니다 네, 써서 그거는 논란이 뭐 됐었죠. 예전에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우리도 읍니다로 배웠잖아요. 근데 네. 중간에 맞춤법이 바뀌어서 습니다 됐거든요. 네. 업데이트가 안 되셨던 거지. 그때. 자,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자, 다음 후보는 말말말이 아니라 술술술이네요. 네. 썩은 술, 덜 익은 술, 잘 숙성된 술. 음성 들어볼까요? 타당 후보를 뭐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 조심스러운데 예. 좀 술에 비유한다면 예. 이게 어떤 후보는 이제 익은 줄 알았는데 이제 썩은 술이고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익은 술이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이렇게 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어디서 네. 나온 말입니까? 이 국민의당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이 이제 9일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썩은 술이고 어떤 후보는 덜 익은 술이다. 거기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풀이를 좀 해보면 이재명 후보를 썩은 술,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덜 익은 술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논란이 많은 반면 윤 후보는 화통하다라면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 이후 상생의 정치나 타협의 정치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이거 평가하기도 뭐 했습니다. 밑자락 하나 쫙 깔았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윤 후보에 대해서는. 네. 우리 안철수 후보 잘 익은 술 맞나요? 글쎄요. 보통은 이제 술인지 물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죠. 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강철수로 바뀌겠다 하면서 누굽니까 이렇게 네. 바뀌었잖아요. 예. 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네, 근데 이게 잘 익은 술이면 일단 술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좋은 술이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는 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비호감도가 또 가장 높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라서 10년간 국민들이 걸은 술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니 뭐 어쨌든 머리 아픈 술, 먹고 나면 머리 아픈 술, 숙취 심한 술. 항상 다른 술과 섞는 폭탄주용 술, 네. 단일화 이 술과 저 술 계속 절묘한데요, 요거? 계속 섞으려고 했던 술 아닌가? 이게 칵테일용. 예, 칵테일용.
하지만 한 번도 칵테일이 제대로 된 적은 없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익은 술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안철수 후보 나오면 이준석 후보와의 이 설전. 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와, 이 좀 뭐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좀 이게 뭐 그 솔직담백한 화법을 구사하긴 하는데 특히 네.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표현하시죠. 안잘알이다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렇죠. 안철수를 잘 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안철수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기엔 이제 조롱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도 이게 YTN 라디오에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해서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 단일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특유의 화법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의 특유의 화법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된다. 네. 안철수 후보도 가만히 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네. 저희가 통합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언급한 적도 없는데 이 대표가 우리는 선제안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본인 감정을 못 이겨서 자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북치기 박치기. 네. 젊은 대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라고 이제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어서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이 뭔지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제1야당의 대표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이거 영화 대사죠.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대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이제 저격 전에 했던 대사였거든요. 이게 실제 그랬다는 건데 김재규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 전에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고서 총으로 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패러디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표현을 비슷하게 쓰셨어요.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예, 말들이 점점 뭐 각종 비유가 난무하는데 이거 비유법 잘 써야 됩니다. 지금 망한 비유법이 좀 있어가지고 운전자 논란.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 음주운전 그 전력 관련돼서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전에 초보운전, 음주운전 얘기가 음주운전이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인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비유였다, 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그렇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보고 또 국내용 법조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이게 너무 많다. 네, 비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방에 딱 들어야지. 그러니까 국내용 법조인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복잡한 걸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법을 쓰는 건데 비유법을 듣고 더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적절치 못한 비유법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예. 네. 이전에 누군가 그거를 썼던 적은 있습니다. 통계를 쭉 뽑아놨는데 사법고시생 대통령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 90%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시 합격자의 대통령 선거 득표율 뭐 이런 거 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뭐 노무현 이회창 그때는 95% 97% 그래요. 네, 그랬죠. 두 후보간의 경쟁이었어요.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좀 그 본인이 가장 뭐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은 내가 대선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당혹스러운 얘기였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건데,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경험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하시려고 했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좀 적절치 않은 말이지 않았나. 선거 기간 내내 마라톤한 당 대표도 유일하십니다. 네. 근데 뭐 이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만 자랑하신 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본인이 연구를 해봤고,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둬서 사업도 해봤고, 그래서 글로벌 감각이 있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군대를 다녀서 국군 통수권자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들 마음에 닿을 만한 말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게 나는 군대를 갔다 왔다라는 얘기가 물론 예. 이제 뭐 군 문제가 본인이나 자식들의 네. 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지만 유일하게 군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장애로 인해서 군에 갔지 못했던 사람 네. 뭐 딱히 이재명 후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장애 등으로 인해서 네. 군에 가지 못했던 사람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또 군대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 이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말이에요. 해외에서 예. 공부 안 하고 해외에서 근무 안 해보고 사업을 크게 글로벌하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그런 자격을 갖췄던 대통령 이미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네. 자, 세 번째 후보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 그 박사의 변호사가 네네. 인용한 공수처 수사관의 말이네요. 네, 인권위 진정을 냈습니다. 손준성 검사 측에서 인권위 네. 진정을 냈는데 네. 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데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또 공격적으로 나온다. 이 쓸데없는데 힘 낭비하지 마라. 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이 본인이 굉장히 좀 수사 압박을 중에. 느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인권의 침해를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 공수처 수사관들이 손준성 씨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라고 협박을 너 왜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해? 막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손준성 검사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아 그게 인권 침해다.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변론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수사정보정책관이면은요 네. 검찰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이거든요. 예. 그 말씀 그분이 주시더라고요.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네. 이러면은 본인은 공포감을 느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얘기네. 네, 그렇죠. 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사실 가죠. 현직 검사니까 직접 또 수사도 하는 수사 주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건 본인이 맡은 사건이나 뭐 이런 지금은 뭐 수사 검사는 아니지만 네.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그런 거를 좀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수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네네. 근데 본인은 이런 말을 들었고 인권 침해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본인 주장은 그러하니까 이제 좀 더 이후에 이제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손준성 검사의 사진을 검색하면 보실 수가 있는데 눈이 정말 동그랗게 맞아요. 안경도 동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수처에서 눈이 참 동그라시네요. 네. 이랬다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뭐 네. 어디 뭐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냐 이런 식의 이제 수사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검찰 수사에 이렇게 많이 참관도 가고 참여도 하고 하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못해요. 변호사도 옆에 있고 이렇게 네네. 이렇게 인권 침해적인 방식으로 수사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 아예 없다고 네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대체로 죄수들, 투옥돼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주 부른다거나 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네. 너 왜 눈 동그랗게 떠?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공수처 검사가 손준성 검사에게 너 왜 눈 동그랗게 떠? 이렇게 했다?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 그랬다면 네. 인권위원회에서도 뭐 조사를 하신다니까 네. 결과가 조사 나올 결과를 때를 좀 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 네.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저는 쇼 안 합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썩은 술, 덜 익은 술, 숙성된 술. 박사의 변호사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자 항상 MC 장원 먼저 네.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정상근 기자부터 선정을 저부터요? 해주시죠. 네. 이거 막상막한데. 네. 좀 막상막한데 저는 이제 사진을 실제로 보고 봤기 때문에 눈 동그란 눈 동그란 우리 손준성 검사님. 네. 네. 다음에. 예. 저는 그렇다면은 약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담아서 사실 저희 말말말에 가장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 홍준표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자주 등장하시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롯이 혼자 나오셨습니다. 안철수 네. 대표만. 그래서 좀 응원 드리는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와 좀 관련된 이야기였던 썩은 술, 덜 익은 술, 잘 숙성된 술 여기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 네. 응원드리고요. 저는 눈 동그랗게 뜰 겁니다. 도저히 네, 좀 상상이 잘 안 가서 네네. 그럼 네모나게 뜨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네. 답변을 해주시라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장어는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이걸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노동 현장에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과 일. 노동인권 전문 임자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네. 자, 이번 국감이 좀 지나긴 했는데 노동위 국감에서 거론된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근데 여러 정치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조명받지 못했던 이슈가 있는데 오늘 이 얘기 좀 꼭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첫째는 이제 삼성화재의 좀 이제 노조 탄압 논란과 네.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네. 배경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면 2011년에 복수노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다시 말해서 한 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이상했지만 한 개 사업장에는 노조가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삼성이 주로 했던 건데요. 사측에서 미리 그 고용주 쪽 노조를 미리 만들어서 신고를 해놓으면 민주노조 진짜 노동자 편에서 노동조합 하려고 하는 쪽도 노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알박기 노조라는 말이 네, 알박기 노조가 있었는데 2011년부터는 복수 노조가 허용됐습니다. 예. 한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설립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법으로 아예 못하게 했어요.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노조의 기본은 자주성인데 자주적으로 모여도 미리 다른 조직이 있으면 니는 노조 안 돼.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복수노조가 가능해지면서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일종의 그 노조 탄압 수단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노조가 설립될 것처럼 어떤 기세가 보인다거나 노조가 설립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이른바 친사 노조를 따로 설립을 해가지고 복수 노조로 만들어 버리는. 예, 단체 교섭권을 이제 확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노조관계법상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노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범죄 행위죠. 그렇죠. 예, 부당노동행위 노조관계법상 부당노동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노조는 무효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회사가 만든 노조는 사실 무효죠. 판례로 다 정립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에버랜드 사업장에서 이러한 그 친사 노조를 통한 진짜 노조 탄압이 인정되면서 부당노동행위 관계자들이 이제 구속되기도 했었고 해당 노조가 무효다라는 확인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을 위해 유성기업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서 역시 회사가 만든 노조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지요. 네, 그때 그 아름다운 판결문 말씀해 주셨던 그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비슷한 일이 삼성화재 사업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2020년 1월에 삼성화재 노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쉽게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노동자 노조, 진짜 노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올해 3월에 삼성화재, 그러니까 회사가요, 회사의 주도로 이제 보이는 것인데 그 기존에 이제 평사원 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노조로 전환해서 설립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 노조에 2천여 명의 그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 이름부터가 딱 평사원 협의회 노조. 평협 노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작 그 조합원은 많은데 총회를 열면 한 14명만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회사가 만든 가짜 노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법원도 이게 원래 3,200명이나 되네요. 명단상으로는 3,200명인데 총회하면 한 10명.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성화재 노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법원이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사원 협의회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는 판결을 내리거든요. 사측 노조라는 얘기죠. 가짜 노조로 의심됩니다라는 판결을 법원이 한 것이고 거죠. 최근에 국감에서 그 폭로된 사실은 뭐냐면 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이거는 삼성화재의 어느 인사팀 간부가 그
진짜 노조 간부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네네. 발언의 내용이 이제 고소를 취하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회유를 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소라는 게 뭐냐? 평사원 협의회 측이 이 진짜 노조를 비방하는 글을 막 게시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노조 측에서 그것을 이제 형사 고소를 하죠. 네네. 그랬더니 회사 간부가 인사팀 간부가 접촉을 해가지고 그 고소를 좀 취하를 하면 지금 당신들에 대한 징계를 좀 감경해 줄 수 있다. 아니 뭐야, 쓰리 쿠션도 아니고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뭐야 이 평사원협의회 노조도 결국에는 삼성과 결탁된 노조네. 그렇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이번에 폭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측 노조가 아니라면 그 삼성 무슨 노조? 평협노조. 평사원협의회 노조가 사측 노조가 아니라면 사측이 나서서 진짜 노조에게 가짜 노조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거를 취하해달라. 그러면은 니들 징계 안 줄게. 한 몸이란 얘기네요.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이 한 몸이란 노조가 얘기죠. 가짜 노조인지에 대해서 법원이 확인하진 않았고 그 설립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네, 굉장히 혼자 싹 빠져나가시려고 그러네요. 어쨌든 법원에서는 자주성, 독립성이 있는 노조인지 의심스럽다. 예, 라는 결정은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네, 의심스러운 노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노조가 회사 측과 같은 사이드에서 같은 측에서 진짜 노조와 지금 이렇게 딱 선을 그었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이거 원래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무노조 경영이 경영 원칙이다. 세상에 그런 경영 원칙은 없습니다. 어떻게 무노조 경영은 불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법을 경영 원칙이라고 얘기할 뻔뻔하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 그걸 경영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어쨌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 된다라고 삼성 설립자인 이병철 회장이 말씀을 하셨고 그분 눈에는 흙이 들어간 이후에도 노조 설립은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이 계기로 해서 무노조 경영 하지 않겠다.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삼성에서 분명히 얘기했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020년 5월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입니다. 당시 그 본인에 대한 형사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벌어졌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요. 그렇죠. 더 이상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화재, 삼성 에버랜드,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노조 활동은 그럼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느냐? 거기에 그렇죠.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에버랜드에 만들어진 친사 노조, 어용 노조는 가짜 노조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판결에 맞춰서 사측에서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화재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 뭐냐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한 거는 거짓말이었고 다시 그 비노조 경영이 부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원칙을 정했고 무노조 경영은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점들이 고려돼서 가석방돼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다시 무노조 경영이 부활한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 아직 부활했다까지는 가지 말고요. 그냥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지난번에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잠수 작업하던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생 홍정훈 군 사망 사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노동자냐 그냥 학생이냐 분명히 거기서는 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 그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이런 것들이 좀 일관되게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동부 고위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홍 군을 노동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이것도 그 최근 그러니까 10월 12일에 있었던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이 홍정훈 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거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니까 산안법 위반으로 관리 감독해야 판단하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더니
박성희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노동자로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얼마나 문제적이냐 하면 네. 그 질의에 대한 올바른 발언은 이겁니다. 홍구는 노동자가 맞습니다. 산안법상 노동자가 맞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산안법 위반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어야 했는데 노동자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은 결국 2020년 3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라는 사실을 노동부 고위 간부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네. 그 166조의 2라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면서요.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도 산안법상 주요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고 그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다라고 명시가 되었거든요. 그게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산안법이 그렇게 개정됐음에도 노동부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이 사건 이후에 많이 제기가 됐고 네. 노동부는 해당 업체 명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네네.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일종의 쐐기가 박혀버린 거예요. 뭐야 노동부 고위 간부가 법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러네. 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가능해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 이거 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파악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냥 모르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눈이 안 가니까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정말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게 그냥 단순 말실수였길 바라고요. 예, 네. 정말 노동부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런 말실수가 사실은 관계자들, 활동가들, 유족분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유족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제가 예. 이 두 사안과 관련해서 꼭 함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재용 씨의 그 대국민 사과와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렇죠. 뒤에 말씀드린 거는 이게 학생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한 그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 교육부도 손을 놓고 있고 노동부도 손을 놓고 있는 와중에 결국 어느 부처에서도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는 그 홍정훈 사건 같은 사고를 예방해야 할 노동부가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야말로 둘 다. 네. 언론이요 너무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화재 건에 대해서는 그 소위 이제 중앙일간지라고 하는 데에서는 한겨레만 보도를 했고요. 네. 저도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네. 이 고용노동부 이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실은 노동자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모호한 발언이 왜 문제가 있는지는 이 홍정훈 사건과 산안법이 어떤 관계에 있으며 산안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기자가 현장에 있을 때 그 문제의 발언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현장에 그런 기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관련해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노동 사건에 관심이 많은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현장에 가까이 가서 지금 뭐 노동부의 관리 감독,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나 뭐 삼성 그 노동자들의 어떤 노조 설립 그러니까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사업장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에 좀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조명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식의 신장개혁에 임자원 변호사를 모시고 일과 사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두 가지 노동이 국감에서 거론됐던 두 가지 사건 콕 집어주셨습니다. 임자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